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2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다시 방송 들으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방송을 휴방을 함으로 해서 다행히 이게 시험도 잘 보고 여러분들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신규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괴물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했죠. 이게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다 같이 이야기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편집 공수가 더 들어가요. 내 말을 내가 편집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남이 했던 이야기를 편집하는 거는 되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가 더 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라는 이 컨텐츠 포맷을 이제 그만둬 왔는데 이 괴물이라는 작품은 제가 2023년도 베스트 작품으로 꼽을 만큼 너무 이 영화가 좋아서 이것만큼은 편집 공수가 들더라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라는 포맷은 유튜브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팟캐스트에 적합한 포맷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길어요. 최소 1시간이 넘어가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제 호흡 길게 올리긴 하지만 거기서 짧게 부분 편집해가지고 쇼폼 형식으로도 이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많이 내기에는 좋은 포맷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평소 다른 작업을 할 때 영화 관련 영상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있습니다. 요새는 딱히 볼만한 영상이 없었고 있더라도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해서 좋네요. 시간이 1시간 정도랑 넉넉해서 좋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남겨주시네요. 전화 연결이나 댓글로 토론 이어가는 점도 좋았고요. 그리고 목소리나 말하는 방식이 조곤조곤 좋으셔서 안정감이 있고 듣기 편합니다. 뭔가 이런 넉넉한 분량의 영화 관련 컨텐츠 찾고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주절주절 남겨봅니다라는 댓글이 팟빵이 아니라 유튜브에 달렸어요. 와, 저 이거는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컨텐츠가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에 더 최적화된 포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게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호흡을 짧게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 영상 길이는 8분 전후로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수익이 나면 좋긴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여야 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회수나 이런 수익화를 쫓고자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재미없는 거 그냥 억지로 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도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너의 채널이 더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다른 채널들 봐라.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조언들 정말 많이 해주시고 다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한다 한들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늘고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남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댓글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박제를 시켜놨어요. 한 번씩 제 초심이 흔들리거나 내가 추구하던 그 방향이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댓글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깊이 있는 성찰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동진이나 여기 계신 소대가리님, 조스님, 파임님 이런 분들처럼 영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의도를 파악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거 다 캐치해내고 이런 사람은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소재로 가지고 헛소리라 할지라도 그냥 떠드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야기가 샜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키기 전에 지무비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300만 명이 넘어가는 대형 유튜버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100명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서 진짜 채널을 개설하고 자기 컨텐츠 뭐든 간에 자기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한 5명밖에 안 되고 그 5명 중에서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명이 있을까 말까라는 이야기를 이 지무비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게 와닿았습니다. 역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채널에 자주 오는 이유도 나씨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시 찾아오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아니면 많은 구독자, 협찬 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포장하면 그런 얘기인데 사실 좀 약간 비약을 섞자면은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캐스트로 들어주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씨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960년작 고전 명작이죠. 사이코를 봤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이고요. 정말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시네필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히치콕 감독의 작품은 이 사이코가 처음이었고 스릴러 영화의 바이블로 거의 삼아지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이 사이코를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왓챠 파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시청을 했는데 이걸 보기 전에 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은 이게 무려 제가 태어나기도 거의 26년 전의 영화예요. 제가 86년생이니까 얼마나 그 갭이 크겠어요. 옛날 영화인 거를 감안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긴장감을 유발하는 연출들 있죠.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카메라에 잡히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카메라가 이 화면 구도를 어떻게 잡고 있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출적인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지금에 나와 있는 영화와 비교를 해봐도 전혀 촌스럽다거나 뒤처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연출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쥐뿔 모릅니다. 쥐뿔 모르고 조명을 어떻게 쓰고 촬영이 어떻게 됐고 몰라요. 저는 쥐뿔 모르는데 그냥 그 모르는 제가 봐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와, 이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더 긴장감 느껴진다. 이렇게 그냥 그게 무슨 기법이고 이거 몰라도 그냥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이코라는 1960년대 작품이 요즘 영화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즘 영화들이 이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다 따갔구나.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이코라는 영화가 익숙한 거구나.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이 사이코라는 영화에 대한 반복일 뿐인 거구나.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했고, 이거는 영화 연출적인 거나 이렇게 영화의 만듦새에 대한 이야기고, 그냥 내용 자체만 봐도 되게 흥미진진해요. 물론 요즘에 와서는 많이 쓰이는 소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1960년 작품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스포일러라고 돌 던지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빌런이 있잖아요. 그 빌런의 캐릭터 설정이 물론 지금에 와서는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설정이지만 이 당시에 1960년 당시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설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캐릭터를 여기서만 써먹고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괜찮은 소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가 되게 괜찮은 캐릭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빌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드라마 베이츠 모텔이라는 작품이 이 빌런을 소재로 해가지고
저 모텔과 저 저택에 일어나는 뭐 그런 이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 시즌도 5까지 되어 있네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즌 1은 왓챠에 있네요. 아, 시즌 2는 왓챠였구나. 시즌 3도 왓챠였구나. 시즌 4도 왓챠였구나. 시즌 5도 왓챠였구나. 시즌 1은 일단 왓챠에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즌 1을 왓챠에서 찍먹을 해보고 이거 재밌다 싶으면은 네이버 시리즈 온이나 다른 데서 이제 결제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의 프리퀄입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너무 빌런이 매력적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걸 소재로 또 이렇게 시즌 5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검색하느라 바쁘신. 네, 그 봐봐.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시네필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시네필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딱 돼 있습니다. 저는 시네필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 좋아하는 일반인입니다. 네, 그래요. 뭐 모르잖아요. 이런 거 검색 안 하면 몰라. 그래요. 그리고 요 배우분이 되게 놀라웠는데 성함이 자넬리였나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1927년생이시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헤어스타일이랑 옛날 화장법 있죠. 그 속눈썹 한껏 이렇게 막 위로 치켜 세워져 있는 그런 걸 했는데도 와 진짜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요즘의 그 미의 기준에 놓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아름다우셔서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시는데 많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헤일리 애드웰 요 분이 좀 떠오르던데 서구적인 미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요 두 배우가 이미지가 약간 겹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옛날 영화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보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잘 만든 영화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괴물에 대해서는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재밌게 봤다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에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꼭 보고 싶었는데 상영 시간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서 좀 와이프랑 못 보긴 했는데 지금 너와 나도 그렇고 지금 극장에 걸려는 있는데 애매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 작품들은 아싸리 진짜 빨리 그냥 OTT 행을 좀 해주는 게 저같이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괴물도 OTT에 나오면은 뭐 정액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개별 구매를 해서라도 좀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제 컨텐츠에서 한번 다루면은 다른 방송에서 리뷰한 거를 잘 안 듣거든요. 이미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뭐 내가 할 거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컨텐츠에서 한번 다루고 나면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다루는 걸 잘 안 듣는데 이 괴물은 저희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에도 다른 컨텐츠에서 다루는 거를 계속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겹치는 내용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 입에서 또 들어도 또 감회가 새롭고 그 정도로 되게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된 비질란테를 감상을 했습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질란테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이 원작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작 웹툰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거의 뭐 업로드 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업로드 알람 딱 뜨면은 바로 떴다 이러면서 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드라마화가 된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고 배우도 이 캐스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거든요. 캐스팅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남주혁 배우 너무 좋고 유지태 배우가 그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되게 스윗한 이미지로 나와서 그런데 뭐 물론 뭐 올드보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빌런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빌런인데 서사가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지태가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다들 약간 좀 의아하고 좀 이게 이미지가 맞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지태 배우가 엄청 거구예요. 이 카메라에 그렇게 담겨서 그렇지 엄청 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벌크업 잘만 하면은 충분히 이 비질란테에 나오는 엄청 깡패처럼 생겼죠. 요 인물을 충분히 벌크업만 잘 하면은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잘 연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했고 근데 이 작품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솔직히 저는 그 원작에 대한 팬심이 없었더라면은 끝까지 다 보지도 못하고 초반 회차 몇 개에서 그냥 하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원작 팬심으로 다 보긴 했는데 배우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배우들 연기 너무 잘 해줬고 그리고 캐릭터 충분히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요 김소진 배우님. 이 김소진 배우님이 연기했던 이 기자 역할이 원작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미친년이에요. 미친 여자예요. 완전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날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이제 이 김소진 배우가 연기를 해줬는데,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실 김소진 배우가 다른 작품들에서 연기를 해주는 거 봤을 때 연기력이 부족한 배우가 절대 아닙니다. 연기력만 따지면은 엄청 연기를 잘하는 배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드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디렉팅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캐릭터 해석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 자체는 굉장히 능력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자 역할에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다 잘 해줬어요. 다 잘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배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작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거를 8부작 안에 기승전결을 다 때려 넣으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왜 그 요즘 OTT들 그 오리지널 시리즈 만들 때 잘하는 짓 있잖아요. 시즌 1, 2 나누고 막 그 10몇 부작인데 반으로 뚝 끊어가지고 그 따로따로 공개하고 이런 짓 잘 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좀 해가지고 분량 좀 늘리고 중간에 이렇게 빠진 이야기들 좀 더 보충을 해줘가지고 개연성 좀 만들고 이래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추격을 해놨다 보니까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원작을 본 사람들이야 그냥 그 흐름이 대충 이제 기억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갑자기 왜 저렇게 툭툭 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원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제 불쾌감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비질란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경단이죠. 그런 자경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 터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소재로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 속 터지는 사건들을 잔혹한 사건들을 뭐 모티브로 따와서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화로 볼 때는 이게 만화잖아요. 만화라서 현실감이 좀 덜해요. 그래서 볼 때 그렇게까지 불쾌감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사화로 옮겨 놓으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모티브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빌런이 응징을 당할 때 속 시원하려면은 이 빌런들이 얼마나 나쁘고 극악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애들인지 어쨌든 작품에서 묘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묘사하는 과정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작품에 나오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선량한 시민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잔혹하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보는데 불쾌감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제 어떤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 대비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심리적인 진입 장벽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초반에 다 나오니까 보시고 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하차하셔도 됩니다. 비질란테의 실패는 과감함도 없고 액션이 좋지도 못하고 욕심은 많아서 허둥지둥하다가 다 못한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데 액션은 나름 신경 쓰려고 노력한 것들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고생했겠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준에 액션 하나로 그냥 뭉개려면은 그러니까 부족한 서사, 뭐, 개연성 없고, 캐릭터성 떨어지고, 이런 단점들을 액션 하나로 다 뭉개려면은 최소한 그 한국 영화 악녀 정도는 돼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액션 정도는 찍어줘야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고생했겠네 싶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악 보고 비질란테 봤는데 최악의 악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최악의 악도 잔혹함의 수위는 이 비질란테와 견주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악에 나오는 그 잔혹한 액션 장면들은 그냥 막 이러면서 봐지는데, 비질란테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냐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포인트입니다. 비질란테에서는 그 폭력의 대상이 일반 서민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고, 이 최악의 악에서는 그 폭력의 대상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깡패들끼리 쑤시고 마약범들끼리 막 어떻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같은 비슷한 수위의 잔혹함이 나오더라도 이 최악의 악은 보게 되는데 비질란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구역 기억하시나요? 13구역 정도의 그런 액션은 돼야지 앞뒤 안 맞고 내용 개판이고 뭐 캐릭터 중구난방이고 그래도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옹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옹박을 누가 스토리가 개쩔어서 보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스토리 다 뻔하지. 그냥 제가 뭐 알아서 싸우겠지 이런데 옹박에 나오는 그런 액션들이 쩔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에 막 박수치면서 본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액션 하나로 다 밀고 나가려면은.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여자 옹박이라고 해서 뭐 또 있었는데 초콜릿 맞아. 초콜릿이다. 이 초콜릿 있었어요. 맞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막 이제 옹박 흥할 때 막 나왔는데 옹박은 누가 봐도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소녀소녀한 소녀가 거의 옹박급의 액션을 보여주니까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질란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액션 얘기하다가 추억의 액션 영화들이 새록새록 나왔네요. 얘기 꺼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터널 선샤인을 봤는데,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고,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이고, 이 미셸 공드리 감독이 화면을 되게 잘 연출한다. 그런 감독이라고 해서, 이터널 선샤인도 보면은 확실히 화면빨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저랑 맞는 영화는 아닙니다. 저랑 맞는 영화는 아니고 이걸 2번을 시도를 했어요. 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 와이프랑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왓챠에서 한번 보고 2번을 시도했는데 2번 다 그닥 이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극찬을 하는데 나는 별로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작품이야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냐에 따라서 감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작품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그저 낭만에 차 있고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고 있던 그런 20대 때 이 영화를 봤다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처음 접했던 것도 이제 재개봉을 했을 때 이미 결혼한 후였죠. 그때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미 깨달은 뒤에 접한 거였고, 최근에 봤을 때는 뭐 더 그랬겠죠. 그래서 더 와닿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기억을 왜 지워? 일단 그 기억을 지운다는 그 행위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예 그 공감이 안 됐고, 그리고 좋아. 그냥 영화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봤는데 엔딩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엔딩이 이게 2004년작인데 그 내용 얘기해도 되겠죠? 어쨌든 엔딩은 둘이 다시 한번 잘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이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해피엔딩이냐 배드엔딩이냐 이게 아니라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게 옳은 일이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연애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었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런 낭만이 남아있었던 20대 시절에는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도 보고 제가 매달려도 보고 상대방이 저한테 매달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매달렸는데 잘 안 되기도 했고요. 매달렸는데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유가 뭐든 간에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초장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헤어진 이유가 뭐든 간에 큰 이유였을 겁니다. 맞춰나가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이별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참거나 아니면은 고쳐먹고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 한 명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터널 선샤인에 나오는 두 인물은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을 만큼 서로 안 맞는 연애를 했었고, 영화의 후반에 가면은 기억을 지우기 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쉽게 말하면 뒷담화죠. 서로가 서로를 뒷담화한 거를 듣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 과연 저 둘이 다시 만난다 한들 서로가 들었던 서로에 대한 그 뒷담화에 대해서 평생 쿨하게 잊어주고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아니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머릿속에 계속 그 이야기가 맴돌지 않을까? 다시 헤어지는 순간이 올 때 더 안 좋게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 영화를 마냥 그냥 되게 좋은 감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저한테 큰 의미를 가져다 준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크리에이터 중에서 김다배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주로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시선으로 분석들을 많이 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배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한 14명, 15명 정도 모아서 3주간 영화 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거기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첫 시간이 요 이터널 선샤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영화를 가지고 막 조별 토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영화 하나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재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재미없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동안 내가 나름 리뷰어랍시고 영화를 대할 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리뷰해야 되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에 너무 그 사로잡히면서 작품들을 봐온 게 아닌가. 오히려 그냥 재밌게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랑 뭐 시끌벅적하게 모여가지고 얼굴 봐가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심지어는 이터널 선샤인이 주제였는데 이터널 선샤인 말고 다른 영화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해리포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영화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작품이 비록 영화 자체는 저랑 맞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면에서는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도 좀 비슷한 모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그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도 재밌겠다. 근데 이거를 막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진행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모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되 정말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편집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그 시간을 수원에서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다배님처럼 매주 하고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뭐 한 월 1회 정도로 해서 좀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수원역 쪽이면은 좀 분당선, 기차역, 그리고 1호선 다 오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이제 딴 데서 오시는 분들도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수원역 도보권을 생각 중이긴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봤던 작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개봉작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 보시죠. 노량이 개봉을 합니다. 드디어 개봉을 해서 서울의 봄과 맞붙게 되는데, 자, 노량의 손익분기점이 7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 450이었는데 노량이 720만 명입니다, 손익분기점이. 과연 지금 서울의 봄이 아직 뭐 1000만 가네 만에 걸려 있고, 이 틈에 지금 노량이 끼어들게 된 건데 과연 이 720만이라는 수치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은 그 전작들이 다 흥행 성적이 좋았잖아요. 뭐 명량은 한국 영화 기록을 세웠고, 한산도 뭐 1000만을 넘기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팬데믹 그 시기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몇 안 되는 텐트폴 영화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노량이 지금 이 서울의 봄에 바톤 터치를 받든지 아니면 쌍끌이를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750만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장난 아닌 것 같죠. 한산도 재밌었고, 맞아요.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또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저는 명량, 한산 다 별로였습니다.
다 별로여서 이 노량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량이 전작들에 비해서 차별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또 이것도 역사인데 스포일러라고 할 사람 없겠지? 누가 봐도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순간을 다룰 거란 말이에요. 제목부터가 부제부터가 죽음의 바다예요. 그죠? 그리고 시리즈부터가 마지막 시리즈라고 공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에 있어서 물론 많은 업적들과 엄청난 부분들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전사했던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게 이 영화에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극장에서 보긴 볼 겁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극장에서 보고 싶은 게, 물론 전작들이 다 제 취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량이라는 작품은 제일 먼저 극장에서 볼 작품이긴 해요. 흥행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750만이라는 이 손익분기를 넘길 것인가? 왜냐면 아직 서울의 봄이 건재한 이 시점에 그게 좀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의 봄 12시 넘었으니까 볼까요? 자, 서울의 봄 관객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840만을 찍었네요. 자, 내일 900만 찍고 평일에 보통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하니까 노량 개봉하고 얼마 안 있으면 1000만 찍을 것 같은데?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그죠? 그래서 지금 신가님이 이야기하시는 베스트 시나리오, 서울의 봄 1000만 찍고 바로 스크린 수를 노량에게 양보해주면서 노량이 또 이렇게 그 관객수 끌이하고, 이게 뭐 제일 뭐 베스트 케이스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뭐 극장 어렵다, 한국 영화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메가 히트작들이 나와주는 게 당연히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갑고 좋은 현상인데, 이 특정 작품이 그 스크린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영화를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어요. 아까 뭐 너와 나, 뭐 괴물 이런 거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이게 코로나 전이었으면 제가 대놓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이런 분위기에 목말라 있었고, 얼마나 이 한 작품 한 작품 흥행시키기가 어려웠는지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뭐 마냥 욕할 수만은 없기는 한데, 좀 아쉽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노량도 뭐 서울의 봄처럼 초반 분위기가 좋다면은 뭐 상영관 밀어주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기대작이었겠지만 이제 와서는 짜게 식은 우리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이 제목부터 너무 짜치는 게, 아쿠아맨과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슨 통과 제리도 아니고 그냥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 이렇게 더 멋있잖아요. 왜 굳이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아니 좀 억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봐도 저만 이상해요?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게 저만 이상합니까? 이거 왜 굳이 넣었지? 그냥 제목에 엔드가 있어서 그런가? 아쿠아맨 엔드 더 로스트 킹덤, 이 엔드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나? 아쿠아맨이 당연히 DC 블록버스터고, 아쿠아맨 1편을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긴 한데, 2편은 수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조니 뎁과 그 앰버 허드의 그 스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스캔들을 통해서 앰버 허드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죠. 그래서 뭐 메라 씬을 편집을 하니 마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임스 건이 DC에 이제 들어가면서 싹 다 리부트 하겠다를 발표한 시점에 이 영화를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챙겨 본다는 게, 어차피 끝날 건데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라는데, 이 뒤에 뭐 없다는데 이거 챙겨 보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 리스크는 내부 테스트 시사회의 악평이죠. 7번인가 뭐 진행이 됐는데 보다가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뭐 쌍욕이 난무했다, 뭐 정말 많은 혹평들이 내부 테스트 시사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블록버스터긴 하지만 과연 서울의 봄과 노량을 꺾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 밑에는 아쿠아맨, 바다 위에는 이순신 장군, 서로 다른 두 바다의 영역에서 접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접전이라는 표현이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잽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노량을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뭐 아쿠아맨도
전제를 깔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아쿠아맨도 막 극장에서 보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네필들이 다음 주 개봉작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라는 요 작품이고요. 정말 국내외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 예고편만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서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만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했던 그 전화번호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뤄지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영화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고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수상작이라고 하네요. 시내 20일 들어가서 이 평 보시면은 평이 엄청 좋습니다. 별점도 높고 한 줄 평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네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 같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죠. 이 작품 역시도 아마도 상영관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뭐 이렇게 OTT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는 뭐 아트 상영관이라든가 독립영화관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경기권도 이런 데 지방은 어떻겠어요. 좀 이런 작품들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요런 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 재개봉합니다. 뭐 요 정도 아시었으면 좋을 것 같고, 요 신세계로부터 요것도 한국 독립영화인데 요것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OTT로 나오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짱구가 이제 3D화가 돼서 일본에 개봉을 했는데 국내 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12월 22일 날 개봉을 합니다. 근데 짱구 시리즈가 좀 되게 애매한 게, 물론 매니아층이 있죠. 매니아층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일반 관객들한테 되게 애매한 게, 어른이 보기에는 유치하고요. 애들 데리고 가서 보기에는 다소 민망한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 짱구 요 극장판 전작이 뭐 닌자 마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가 티팬티를 입고 있다는 게 암시가 된다거나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섹스 코드들이 은근히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짱구의 시작이 성인만하긴 했잖아요. 성인만한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점점 이렇게 애들 만화로 변화가 되어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섹스 코드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애랑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어른이 보기엔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약간 이 짱구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또 그분들이 몰려오려나? 매니아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려나? 짱구 매니아들 많이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OTT 공개작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투리스모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집에서 봤을 때 얼만큼 이 작품을 즐길 수가 있을까? 저희는 부서 사람들과 함께 회사 행사로 극장에 가서 4DX관에서 봤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본 거지, 이거를 집에서 OTT로 봤을 때 과연 얼만큼 재미를 줄 수가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뭐 원작 게임 팬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싱 영화에 좀 목말라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쿠팡 플레이가 열리라는 주예요. 이제 쭉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를 하는데, 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됩니다. 12월 20일 날 공개가 되고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12월 20일 날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드리는 거는 다 볼만한 거예요. 괜찮은 작품들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서치도 쿠팡 플레이, 더 이퀄라이저 1, 2편 다 쿠팡 플레이, 그리고 베놈도 쿠팡 플레이, 행복을 찾아서도 쿠팡 플레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도 이제 왓챠처럼 파티 기능이 생겼어요. 채팅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쾌적합니다. 그래서 요 쿠팡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면은 요거 통해서 같이 또 파티로 보는 거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이 그래도 OTT 서비스 중에서는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멤버십 가입하면은 로켓 배송도 쓸 수 있지, 이렇게 OTT도 볼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12월 22일 날 경성 크리처가 공개가 되는데, 솔직히 예고편만 봤을 때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뭐 배우진 짱짱하고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찍먹은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주 공개작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곧 죽습니다. 요게 웹툰 원작인데 지금 티빙에 4화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 후기도 다 좋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 싶고, 요거 원작이 되게 재밌습니다. 원작은 네이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소년시대라고 요것도 쿠팡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고, 유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요 시리즈물 요새 뭐 보지라는 분이 있으면은 요 두 작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는 경성 크리처가 공개가 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잭 스나이더 감독의 레벨문이 12월 2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시사회가 진행이 됐죠. 시사회 평은 아주 안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상당히 안 좋고요. 로튼 토마토 지수 보이시죠? 24%가 나왔습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 24%. 이 정도면은 뭐 썩어 물러 터진 지수죠. 어차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구독 중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잠깐만. 드랑님이 밤이 되었습니다가 재밌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뭘까? 밤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넷플릭스에서 하네요. 12부작. U 플러스 모바일에서 제작을 했는데 요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종료가 불가능한 의문의 마피아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유1고 2학년 3반의 하이틴 미스터리 스릴러. 제가 이런 작품 보면 되게 반가운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배우 풀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틴 시리즈라든지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기대가 되고 되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응원을 하고 싶고, 요거 추천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왓이프 시즌2가 12월 22일 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시즌1의 반응이 되게 좋았죠. 이제 MCU 시리즈에 있어서 요 상황에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What If라고 해가지고 구현을 해놓은 건데, 시즌1도 좀 신선했다, 재밌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시즌2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랑 OTT 공개작 소개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영화 소식 한번 언급하고 진행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맡겠다고 학교들이 닥친 극우 단체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겠다라고 했던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극우 단체들이 시위를 했죠. 세상을 좌와 우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볼 수밖에 없는 종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할 짓입니까?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좀 더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학교가 잘못됐어요? 아니면은 초등학생들 있는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새끼들이 잘못됐어요? 애들한테 뭐가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뭐 각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천만 갈 것 같은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듄 파트 2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뭐 감독도 방한하고 했죠, 그죠? 근데 듄 파트 2 같은 경우는 러닝 타임 전체를 IMAX 비율로 상영할 것을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개봉하면은 저도 아이맥스관에서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실사화 제작 중입니다.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재개가 됐다고 하고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괴물 이야기 한참 많이 했는데, 요 괴물에 나왔던 아역 배우들이 이제 내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내한이 확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배우 내한 행사에 암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암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부정 티켓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암표 매매 조항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절대 사지도 팔지도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대본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끝까지 채팅 참여해 주시고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